안동의 한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불 조심 기간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비 절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설명회가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조선시대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대구 간송미술관이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문경시의회 라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자들은 시급한 해결 과제로 출산정책 확대와 도심 재생 우선을 꼽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27일 낮 1시쯤 안동시 임하면 천진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집 뒷마당에서 낙엽을 태우던 불이 바람을 타고 산으로 번진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대형 산불 조심 기간임에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에 연기가 자욱하고 헬기와 소방대원들의 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 불로 0.3헥타르가 소실됐고 불을 끄려던 86살 홍모 씨가 1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소방차 7대와 헬기 3대, 소방대원 120명을 투입해 불이 난 지 1시간 30여 분 만에 모두 진화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강한 바람으로 인해 초기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불길이 시작된 건 이 드럼통 소각로였습니다. 보시면 낙엽을 태우다만 흔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낙엽을 태우던 불은 강한 바람이 산 쪽으로 불면서 산불로 확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이 난 집 바로 옆에는 독립운동가 김대락 선생을 기리는 백화구려가 있고 마을에 현충시설과 종갑집들이 있어 하마터면 문화재 피해까지 이어질 뻔했습니다. 첫 번은 뭣도 몰랐지. 나는 그냥 있다고 그게 뭐 따닥따닥 소리 나보에 불났더라고. 많이 잃어버렸으면 우리 집 다 잡아냈어 벌써. 이게 만일 없다면 어떡할까? 국가적으로 큰일이야. 한편 개인 소각이 화재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은 산과 땅의 경계에서부터 100m 되는 지점입니다. 이 100m 이내에서는 소각 행위가 금지돼 있습니다. 산림 면적 100m 이내 소각 행위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고 산으로 번질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는 대형 산불 조심 기간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기간이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발생한 산불.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교육비 절감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설명회가 교육청에서 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부터 최신 정보화기기들을 새롭게 들이고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부분에 예산을 투입해 행복교육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육비 지원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지원되는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는 초등학생이 20만 3천 원, 중고등학생이 2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75%, 79%씩 상승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 자녀에 대한 학비 지원 역시 지난해보다 1,000여 명 넘게 혜택을 보게 되며 태풍 콩네이로의 피해를 입은 학생 역시 학교 운영비가 지원됩니다. 경북교육청이 고교 입학금 면제를 시작으로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겁니다. 노후된 정보화 장비도 새로 바뀝니다. 37억여 원의 예산으로 11개 지역 280여 개 교회 전산망을 정비해 속도를 향상하고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을 전후하여서 이제 인터넷 회선도 깔고 통신 장비를 넣었습니다. 보급하는 인터넷 속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못 됩니다. 노후화된 인터넷 그러니까 케이블이라든지 그리고 통신 장비들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물품 구매 역시 공동구매 형식을 통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공동 입찰을 한 결과 이렇게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양이 정해져 있어서 질이 저하된다라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노후가 심한 폐교는 철거하거나 매각하며 매각하지 않은 폐교는 자체 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학생 야영장이라든가 뭐 수련원이라든가 이런 목적, 교육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조금 그런 식으로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자체 매각이 조금 수량적으로는 좀 많습니다. 학부모들에게는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들에게는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경북교육청의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조선시대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 모아 선보이는 대구 간송미술관이 대구 미술관 옆에 둥지를 틉니다. 내년쯤 공사에 들어가 2022년쯤 문을 열 예정인데요. 그동안 지역에서는 보기 힘들었던 서울 간송미술관의 소장 작품들도 대구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신윤복의 풍속화와 정선의 진경산수와 추사 김정희의 현판 작품을 앞으로 대구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서울 간송미술관의 분관인 대구 간송미술관 건립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대구시는 수성구 대구미술관 옆에 간송미술관을 짓기로 하고 본격적인 건물 설계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간송미술관이 문을 열면 간송재단이 보유한 서화와 불상, 도자 등 320여 점의 작품이 상설 전시됩니다. 특히 개관기념 전시회에서는 세계 기록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약 한 320점을 상설 전시로 늘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상설 전시와 더불어 저희들 1년에 봄, 가을로 해서 기획 전시 약 한 석 달씩 해서 간송미술관은 전시는 물론 작품을 보존하고 수리 보관하는 역할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습니다. 전시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데다 신윤복의 미인도 같은 유명작들은 상설전이 아닌 특별전을 통해서만 한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구에는 온다면은 컨텐츠가 좀 있다 하지만은 중앙박물관이라든지 이런 것과 비교한데도 간송의 유무는 굉장히 소규모에 불과합니다. 대구의 새로운 문화 랜드마크를 꿈꾸는 간송미술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간송미술관은 오는 2022년 문을 엽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문경시의회 라선거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자들은 시급한 해결 과제로 출산 정책의 확대와 도심 재생 우선을 꼽고 있습니다. 4.3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이 한창인 두 후보를 홍정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대결하는 문경시 라선거구. 후보들은 이른 아침부터 유권자들을 만나며 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에게 문경의 시급한 해결 과제와 그 방안을 들어봤습니다. 출산할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과 조리원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산부인과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후된 점천 흥덕 호개를 위해 도심 재생 사업이 가장 시급한 사업입니다. 저 장봉춘은 점천 1~3동 호개면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과 상업지역을 만드는 데 최우선 과제로 일을 하겠습니다. 이정걸 후보는 인구 감소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산부인과와 조리원 지원을 우선 해결 과제로 삼았습니다. 장봉춘 후보는 7, 80년대 호황을 누린 문경의 낙후된 도심을 재생사업을 통해 주거와 골목 상권 회복에 우선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걸 후보는 지난해 6월 당선된 무소속 후보의 금품 사건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자 정직한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궐선거입니다. 왜 보궐선거를 하는 겁니까? 제대로 된 시연을 뽑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이정걸 같은 정직하고 성실하고 신용 있는 이런 후보를 반드시 선택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봉춘 후보는 지역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토박이임을 강조하며 젊은 후보를 지지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저는 우리 동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 장봉춘입니다. 누구보다 더 이 지역 잘 알고 있습니다. 점촌 흥덕 호개를 위해 뛸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택해 주십시오. 반드시 지역 발전 꼭 이루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무소속의 정면 대결로 치닫고 있는 라선거구. 자신을 선택해달라며 호소하는 2명의 후보자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를 의회로 입성시킬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문경시 선거관리위원회가 27일 문화예술회관 등지에서 보궐선거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모의 투표 체험, 투표 다짐 퍼포먼스와 인증샷,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 안내 등의 활동이 진행됐습니다. 문경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보궐선거를 많은 유권자들에게 알려 진정한 우리 동네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다채로운 홍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국내에서 유일한 청도 솥싸움 경기장과 새마을 기념공원을 방문해 관광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청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소통 간담회에는 이철우 도지사와 이승률 청도군수, 주민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질의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청도군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철우 지사는 청도 솥싸움 경기장을 찾아 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운영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습니다. 우리 지역 구석구석 동네 소개해드리는 동네 한 바퀴 시간입니다. 경북 청도 성곡리에는 소박하고 정겨운 민심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 있는데요. 3월에 꽃내음이 가득한 청도 성수월 마을을 김선경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푸르른 봄이 찾아온 경북 청도의 비슬산 자락. 이곳에는 옹기종기 소담하게 자리한 한 마을이 있는데요. 따뜻한 봄바람만큼이나 인심까지 푸근한 이 작은 마을엔 사실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 농수를 공급하기 위해 마을 한가운데 큰 댐이 하나 생겼는데요. 이때 집이 하나둘씩 물에 잠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발길을 쉽게 뗄 순 없었던 주민들. 결국 멀리 가지 못하고 댐 인근에 성수월 마을이란 새 마을을 꾸렸습니다. 산을 가로막는다고 가로막고 큰 못을 막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상수월 동민들 떠난다 하고 이사하신다. 그 사람들 운을 안 들으려고 뭐 안양만들어 울고불고 그런 속은 있는 이렇게 하면 참 이사하는데. 그렇게 새로 둥지를 튼 마을에는 유명한 산책길이 꾸며졌는데요. 소원을 빌 때는 몰래 혼자 해야 한다는 옛말에서 이름을 따와 몰래길이라 부른다고 합니다. 몰래길을 걸어오다 보면 마을 주민들이 소원을 빌면서 돌을 하나씩 얹어놓은 소원바위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맞은편으로는 이곳을 오랫동안 지켜온 마을의 수호신, 당산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나무가 마을을 지킨 건 무려 500년. 댐이 마을을 집어삼키면서 나무도 함께 수장될 위기에 처했지만 사람들은 물 한가운데 인공섬을 만들어 나무를 보존했습니다. 섬 옆에 작은 언덕으로 가면 영화에 나올 법한 예쁜 우체통이 인사를 하는데요. 지금 편지를 써서 붙이면 1년 뒤에 소식을 전해준다고 합니다. 댐 건너편으로는 조용하기만 하던 성수월 마을을 세상에 알린 코미디 극장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시끌벅적하던 이곳은 이제 문을 닫아 쓸쓸한 흔적과 함께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많이 왔어요. 많이 오고 하는데 이도 이제 뭐 철등대가 안 하고 하니까네. 그래도 뭐 토요일 일요일 때만 사람이 많이 왕래해요. 길을 따라 비슬산 중턱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화사한 봄이 내려앉은 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주민 절반 이상은 도심 생활을 하다 귀촌을 했는데요. 작은 텃밭을 가꾸며 여유로운 시골 생활의 매력에 푹 빠져 있다고 합니다. 시골의 그 전통적인 그 정이라 할까, 그런 점이 좀 많아요. 뭐 비슬산 중턱 자락이 되다 보니까 해발 400고지가 조금 넘다 보니까 공기 좋고. 옛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한 돌담은 이 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 느티나무가 5월 되면 잎이 나는데 그때부터 여름까지 이 나무 가지들이 동네 초입에 이렇게 터널이 됩니다. 터널이 되면서 너무너무 예뻐요. 돌담길이랑 같이 어우러지면서 들어갈 때 모든 오시는 분들을 반기고 있어요. 청도의 숨은 보석 같은 곳 성수월 마을을 다녀와 봤는데요. 날씨 좋은 이번 주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따뜻한 시골 마을 성수월을 다녀와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경북 경산에서 열리는 경북 도민체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도민체전을 개최하는 경산은 현재 행사 준비 열기가 매우 뜨거운데요. 5분 브리핑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내용을 경산시 체육진흥과 강영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과장님, 경북 도민체전 개최가 이제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준비로 한창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10년 만에 우리 경산시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되는 만큼 우리 시에서도 2017년 8월에 개최지가 확정된 후에 이듬해부터 도민체전 TF팀을 구성해서 금년도 2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준비 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1실 12부 45개 반으로 구성된 도민체전 종합준비단을 가동하여 분야별로 맡은 임무에 차질이 없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장 정비는 한 95% 정도 완료를 했고 또 노후된 도로 교체는 물론 시가지 환경 정비에 박차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네, 준비가 거의 완료됐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번 대회에도 많은 선수 또 시 도민분들이 참여하게 되겠죠. 자, 어떤 종목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나요? 금년도에 이제 도민체전은 이제 육상, 이제 축구, 태권도 등 전체 총 26개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지금 임원과 선수는 한 13,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관람객은 한 17,000명을 예상하여 총 한 3만 명 정도가 이제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는 이제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개최되는 사전 경기는 축구 등 5개 종목이 개최가 되고 정말 본 경기인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4일간 개최되는 본 경기가 18개 종목이 개최가 됩니다. 또한 우리 관내 경기장은 26개 종목 32개소의 경기장을 활용할 계획이며 산악, 자전거, 수영 등 3개 종목은 타 지역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이번 도민체전에 특별한 체험관이 선보인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이번 대회 우리 경산시에서는 정말 가족 단위 관람객 유치를 위해서 다양한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3가지가 되겠는데 스포츠 VR 체험존과 자율주행차 시범 운영 그리고 남매지 대형 풍선 허브사리가 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모한 사업으로 국비 4억 5천만 원을 포함 9억 5천만 원을 들여서 실내체육관 앞에 스포츠 VR 체험관을 조성을 하였는데 여기에는 이제 플라잉 드라곤, 롤러코스터 등 어드벤처 게임하고 또 복싱, 양궁, 축구 등 스포츠 게임을 가상 현실로 체험을 하고 AR 보물찾기 등을 즐기는 등 온 가족이 스포츠 VR 체험존에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체험하는 특별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정말 개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제 대회의 이제 주 경기장인 이제 시민운동장을 비롯해서 경기장 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3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폐식 등 행사 등 공개 행사는 역대 어느 대회보다 정말 독창적이고 차별화된 행사가 될 것이며 특히 스탠드 중앙의 메인 본부석을 사회적 약자 등 시민들에게 할애를 하고 행사 전체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정말 특색이 있는 게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00만 경북 도민의 기억에 남는 정말 멋진 체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경북 도민체전과 관련된 내용을 경산시 체육진흥과 강영수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이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3억 8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안동문화예술의 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앞으로 해피데이 콘서트와 서울예술단의 윤동주 달을 쏟아 등 7개 프로그램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해 8월 아시아 최초로 중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발생한 뒤 몽골, 베트남 등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안동시가 사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양둔농가 담당 관제를 실시해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외국인 근로자 방역 관리를 강화할 것을 조치했으며 4월 첫째 주까지 양둔농가 특별 순회 점검 교육을 실시합니다.
한편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아직 예방 백신이 없고 바이러스 소멸도 어려운 데다가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에 가까워 국내에 유입되면 축산업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경북교육청이 일본 문부과학성의 교과서 검정심의회 총회에서 승인한 독도 왜곡 내용에 대해 유감을 표했습니다. 해당 교과서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고 일본이 계속 항의하고 있다는 내용이 수록됐으며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에 경북교육청은 관련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촉구했으며 일본의 억지 주장에 논리적 대응을 갖출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꼭 신청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3월 말까지 신청해야 할 4월 25일에 수당 지급 시 1에서 3월분 급여까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과 이전에 아동수당을 신청했으나 소득 기준 초과로 제외 탈락된 아동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유발 지진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포항 지진과 지열발전소에 대한 속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밝혀진 사실들과 현재 상황을 조정은 오마이뉴스 기자 또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 지진은 지열발전이 지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그 위험성을 과소평가한 사업자와 또 제때 개입하지 않은 정부의 관리 부실이 빚은 참사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사업자 쪽의 문제는 뭐였는지 다시 한번 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우리 조정훈 기자가 짚어주실까요? 네. 아마 지열발전소 이러면은 이제 웬만한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네. 쉽게 설명해드리면은 그 지하에 두 개의 구멍을 뚫는데요. 한쪽에 물을 주입해서 데우면 또 다른 쪽 구멍으로 데워진 물을 끌어올립니다. 네. 그러면서 전기를 통해서 이제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이야기하는데요. 네. 포항에 있는 지열발전소는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그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됐습니다. 네. 이후 2017년 11월 15일 그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사실 지열발전소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얕은 땅 속에서도 충분히 지열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화산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열이 섭씨 180도 이상이 지하 4km 이상 그 화감 지대까지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 4km 이내의 지열을 중기로 만드는 인공 저류층 생산 기술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땅 깊이 물을 주입하는 그 수리 자극을 통해서 물을 안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강한 수압으로 균열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규모가 작은 지진인 미소 지진이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는 셈이죠. 네. 결국 문제는 이제 사업자는 지열 발전이 유발할 수 있는 지진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고 오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부는 사업자 판단을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는데요. 네. 포항 지열발전소에서는 당시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 개발자인 그 마커스 헤링 등 외국 전문가들이 자문으로 참여를 했지만 이들도 규모가 5.4 정도의 지진이 발생할 거라고까지는 예상을 전혀 못한 것이죠. 네, 그래요. 지금 이제 큰 틀에서 다시 한번 그 사업자 쪽의 문제들을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포항 지진 덕분에 말을 좀 바꿀게요. 포항 지진 때문에 저희 국민들이 지열 발전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지 않나 이런 푸념 섞인 얘기도 해봅니다. 포항 지열 발전을 추진한 과학자들에 대해서도 또 무책임성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열 발전이 지진을 유발한다는 그런 왜곡 사례를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도 사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서 지금 시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또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들의 행위를 두고도 또 자신들만의 연구 실험장으로 이걸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지금
높아지고 있고 또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네, 그 포항 지열발전소는 그 우리나라에서 그 에너지원, 그 미래 에너지원을 좀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이게 개발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간에 연구됐던 이력이 많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해외 사례, 이제 미국이나 스위스 사례, 이제 그 일부 유럽 국가의 사례밖에 없는데 그런 점을 참고를 해서 그 논문을 참고해서 연구 결과를 참고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을 하게 된 겁니다. 예. 2010년부터 이제 정부 사업으로 추진이 됐던 거고요. 예. 5년 뒤에 2015년에 이제 준공이 됐습니다. 예. 당시 서울대 교수하고 일부 정부 출연 기관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그리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이 대거 참여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이제 유발 지진 발생까지 외적으로 자신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데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시도된 거다 보니까 국내 이제 연구 결과들을 이제 자신들의 좀 치적 쌓기용으로 좀 제시한 점이 있었더라고요. 네. 논문을 제가 좀 찾아봤었거든요. 네. 그리고 연구 단체가 있는데 디스트레스라는 연구 단체가 있습니다. 올해 1월 30일에 국제 지구 물리학 저널에 관련 논문을 또 이런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또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논문을 보면은 포항 지진 3개월 전에 새로운 물 주입 기술이 포항 지열 발전소에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처음으로 적용된 그렇습니다. 기술이에요. 네. 3개월 전에 이제 처음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됐다 이런 내용이 예. 있고요. 이로써 이제 지열 발전 사업을 주도한 어떤 이제 발전소 연구단이 지진 촉발의 위험성이 있었지만 이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시행사인 이제 넥스지오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월 포항 지진의 유발 지진 가능성 평가 관련 논문을 사이언스지에 발표한 부산대학교 김광희 교수와 고려대학교 이진환 교수 등을 상대로 압박을 가했던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었는데요. 네. 지열 발전에 참여한 학자들에겐 자유롭게 논문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불리한 논문 및 논문이나 학자들에게는 이른바 재가를 물리려고 했다 이런 시도가 나온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과학자로서 어떤 윤리를 저버린 이런 진실을 알면서도 침묵을 선택한 그런 점에 대해서 포항 지열 발전 참여 기관 및 단체 학자들에게도 어떤 법적인 면과 도의적인 책임을 물어야 된다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물 주입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것 이런 점에서도 좀 사전에 관리 부실이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을 정부의 관리 부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지금 지열 발전 사업의 지진 위험이 논란이 되니까 지열 발전소와 또 지진의 연관성을 연구해서 발전 사업자들이 유발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을 마련을 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우리 정부는 오히려 보고 기준을 완화했다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완화했다고요? 이 부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009년 샌프란시스코 북부에 있는 더 가이더 지역이라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지열 발전 사업이 지진 위험 논란이 좀 일었습니다. 네. 그러자 지열 발전소와 지진의 연관성을 연구하고 또 발전 사업자들이 유발 지진에 대응할 수 있는 지침을 2012년도에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포항 지열 발전소는 유발 지진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그 지침이나 규정이 전혀 없었는데요. 네네. 대신 이제 컨소시엄이 스위스, 바젤 등 그 다른 지역 국가 사례를 참고해서 만든 신호등 체계라는 그 지침을 활용했습니다. 네. 신호등 체계는 지진 발생 규모별로 물 주입을 줄이거나 또는 네. 중단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네. 한마디로 배수나 이제 정부 보고 등의 조치를 그 정한 위험 관리 그 방안입니다. 네. 그 자기들 임의대로 만든 것이죠. 네, 네. 그렇지만 이제 신호등 체계는 지진 규모가 2.0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 연구개발 사업을 관리하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보고를 하도록 했습니다. 네. 그리고 2.5 이상일 경우에는 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했는데요. 당초 관리 방안에서는 2.0부터 정부에 보고를 하도록 했지만 실제 적용된 체계에서는 정부 보고를 2.5 이상으로 이제 높여버린 것이죠. 2.5 이상일 때만 보고해라. 예, 완화시켜 버렸네요. 그래서 네. 상당히 완화를 한 것이죠. 예. 이제 정부 조사 연구단에 따르면 컨소시엄이 시초를 시작한 게 2015년 11월인데요. 이때부터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이 발생했을 때까지 예. 지열 발전소 연관성이 있는 크고 작은 지진이 무려 98차례나 발생을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보고된 것은 2017년 4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3.1 지진 단 한 건이었던 것이죠. 네. 하지만 산업자원부는 이때 당시에 조금 미리 지적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네. 4월 17일 날 컨소시엄이 신호등 체계에 따라서 주입 중단 그리고 배수 조치 등을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별 조치를 하지 않았던 것이죠. 예. 이후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서울대와 지질자원연구원 등과 논의를 해서 물 주입을 다시 재개하는 걸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산업자원부는 이제 당시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이때 4월 15일 날 지진 이후에 제대로 조사를 했다면 그 이후 7개월 후에 발생했던 규모 5.4 지진은 막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죠. 네, 그래요.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이 너무 아쉽네요. 4월 15일에 3.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3.1의 지진이 있었을 때 이틀 후에 4월 15일에 있었고 17일에 컨소시엄 회의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재개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시 그냥 가자. 그냥 고한 거 아니에요. 이때 좀 제동을 걸었으면 지금 이런 참사를 좀 막지 않았나 하는 그런 큰 아쉬움을 가져봅니다. 엄청난 피해를 막을 기회가 지금 여러 번 있었는데 이렇게 표현할까요? 사업자의 오판 그리고 정부의 무관심 속에 지진 피해는 지금 포항 시민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이죠. 정부는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가 촉발했다는 결론에 따라서 지역발전소 영구 중단과 또 원상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침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 부분도 좀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주시죠. 이제라도 좀 잘 짚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해외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요. 포항 지진의 원인으로 이게 지목이 된 게 이제 지열 발전소지 않습니까? 지열 발전소를 포항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이제 원상 복구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긴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좀 시일이 걸리더라도 연구나 검토를 좀 충분히 한 뒤에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는데. 그렇군요.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 일단 좀 짚어보면 일단 스위스 바젤의 경우를 저희가 예를 많이 드는데 2006년이었습니다. 12월부터 3개월 동안에 9차례에 걸쳐서 규모, 리히터 규모 한 2에서 3 정도 되는 지진이 지진이 계속 발생을 했기 때문에 조사에 들어갔었는데요. 조사에 들어가서 이제 지열 발전소에 의한 유발 지진이다 이렇게 스위스 정부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현재 스위스 정부는 주목할 부분인데요. 지열 발전소 사업을 중단한 채 시추공을 닫았다 열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을 조금씩 빼고 있는데 지하에 가둬둔 물을 조금씩 빼고 있는데 이게 한 13년째 이어지고 있고 소규모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포항에서도 이런 사례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었거든요. 조금씩 빼는 과정에서 계속 작은 지진이 일어나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포항 지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시도가 됐었고 그 전에 전례가 없었습니다. 지각지대가 좀 불안정한 상태에서 발생한 촉발 지진이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지하 단층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분포가 돼 있는지 사실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젤의 경우보다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제 포항 지열발전소 지하에 설치된 지열공 PX1과 PX2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의 높이가 한 600여 미터 정도 차이가 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우 좀 불안정한 상태다 이렇게 지칭 상황이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부에 이제 어떤 한 6천여 톤에 이르는 물이 이제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함부로 뺐다가 지열발전소 철거를 위해서 함부로 뺐다가는 뭔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뭔가 좀 의견이 분분합니다. 포항 지열발전소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하수의 어떤 수위 변화를 좀 살피면서 지진계를 일대에 좀 설치를 해서 어떤 규모의 지진이 일어나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게 주시를 하면서 물을 빼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면이 있고요. 또 이제 그 하는
김에 이제 단층대를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서 네. 응력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지진의 발생 가능성을 이것도 살피는 작업인데 네. 이 부분도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말씀해주신 것 중에 물을 조금씩 빼는 과정에서 또 소규모 지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철저하게 이제 복구해야 되는 시기니까 복구만큼은 좀 제대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7년 포항 지역에 규모 5.4의 지진을 가져온 지금 포항 지열발전소 개발에는 약 39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지진 피해 복구 비용과 추후에 이 포항 특별 재생 사업 투입 비용을 다 합치게 되면은 5천억 원 이상의 예산이 쓰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전시행정 그리고 또 혈세 낭비라는 비난을 이제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 좀 짚어주시죠. 배보다 배꼽이 크다 이럴 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됐습니다. 네. 정부 예산이 185억 원이 투입이 됐고요. 네. 총 391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열발전소가 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이런 정부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되면서 네. 앞으로 이제 막대한 지진 피해 복구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며칠 전에 정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부 입장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올해부터 향후 5년 동안 특별 재생 사업에 총 2,257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주택 피해 복구 지원금 등 이제 이미 투입된 예산이 2,852억 원인데요. 이걸 총 합하면 5,109억 원에 달합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된 셈입니다. 예. 여기에 또 영구 폐쇄를 선언한 만큼 이제 지열 발전소 원상 복구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재원 마련이 필요합니다. 현재 사업 진행자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재원 부담을 앞으로 또 누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네. 상당히 법적인 문제도 남아 있는데요. 또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시민들에 대한 보상 계획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무려 2,000명 이상이 이제 소송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예. 계속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이제 검증되지 않은 지열 발전을 시도하면서 막대한 예산만 낭비하게 되는 게 아닌가. 네. 거기에 대한 고통은 결국 시민 몫으로 남았다 이렇게 보고요. 정부의 이런 안일한 정책 하나가 막대한 피해를 유발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수백억 단위 예산을 쓰고 수천억 단위의 복구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데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고 이게 현실입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국가 배상 소송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체 배상 액수가 천문학적 규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현재 법조계에는 국가의 고의, 과실 여부를 입증하는 것부터 배상 범위까지 쟁점이 많아서 장기전이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법조계하고 2017년 11월 지진 이후에 시민단체가 생겼는데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기존에 활동하던 단체였는데 국가를 상대로서 소송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지열발전소 때문에 일어난 촉발지진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나서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소송에 참여하겠다 이런 네. 포항 시민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예. 하루 평균 한 400건 정도씩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범대본에 따르면 지진 피해 직후에 결성된 단체인데 지난해부터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등에서 2건의 네. 민사소송을 이미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0월에 1차 소송을 했는데 원고 71명이 그때 했고요. 올해 1월에 2차 소송을 했는데 1,156명이 했습니다. 네. 규모가 많이 늘었죠. 모성은 공동대표가 있는데 정부조사 발표 후에 20일에 발표가 있고 나서 모집 중인 3차 소송에 지금까지 3,000명 넘는 시민이 이미 접수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음 달까지 10,000명 이상이 모일 것으로 본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 규모가 9조 원에 달할 것이다. 최대 9조 원에 달할 것이다. 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요. 포항 시민 50만여 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해서 5년 동안 매일 5,000원 정도의 위자료를 받고 부동산 소유자 15만여 명 가운데 평균 3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 가치 하락분 및 수리비를 배상받을 경우를 산정했을 때 한 9조 원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범대본은 부동산 공시지가 가격 변동 등에 따라서 위자료
과태료 액수가 최대 50조 원에 달할 가능성까지 있다.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주요 쟁점은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지, 또 지열 발전에 따른 인공 지진을 환경 오염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연구단 조사 결과 지열 발전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 건 인정됐지만 국가가 그 위험성을 예견할 수 있었느냐,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배상 범위를 놓고도 공방이 좀 치열할 것으로 전망이 네. 되는데요. 그동안 국내 지진과 관련한 소송이 드물었기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피해나 국가 책임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포항시가 산정한 시설물 피해액이 845억 원이었고 한국은행이 집계한 직간접 피해액이 약 3천억 원 정도였습니다. 네. 지진 피해 당시 정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민간주택에 한해서 전파 또는 유실에 900만 원, 반파 피해를 입었으면 450만 원의 보상비를 책정했었는데 법조계에서는 1심 소송에만 한 3, 4년 가량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지금 내부 분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북 포항시 그 지진 피해 배상 대책을 두고 사회단체별로 좀 견해 차이를 보이면서 지역 여론도 나눠지고 있는데, 이에 뒤질세라 지역 정치권도 서로 재탁 공방을 하면서 여론 분열에 좀 일조하고 있다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 부분 짧게 좀 짚어주실까요? 네. 네, 지진 피해를 따른 범시민 대책기구가 지난 23일 구성이 됐습니다. 포항의 관변단체이죠. 그리고 포항의 그 정치권 이런 그 인물들로 약 60여 명이 만들었는데요. 범시민 대책위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그리고 서재원 포항시 의장, 박명재 그리고 김정재 포항지역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장경식 경북도 의장 이런 분들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날 김정재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진 가해자는 지열 발전 사업을 한 정부가 가해자다. 그렇기 때문에 전 정권 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날 여당 정치인들은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포항 지역에 있는 오정기 또는 허대만 지역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요. 이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열 발전소 촉발 책임이 왜 문재인 정부 책임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뿐만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포항 지진 범시민 대책본부라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백경렬 기자가 이야기하셨던 소송을 전담하고 있는데요. 이들도 이 대책에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들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동안 동참을 하지 않다가 정부 조사단이 촉발 지진 결과를 이제 발표하자 왜 자기 자신들이 주도하겠다고 나섰느냐, 네. 이렇게 네.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미 장관 멘션 지진 피해 대책위라고 있는데요. 네. 이쪽에서는 지진이 발생하자 포항시는 행정 편의주의대로 이제 시민들을 괴롭히지 않았느냐. 심지어 이제 주민들이 지진 원인 규명에 나서겠다고 하자 조직적으로 방해까지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자기들이 먼저 나서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포항시에 있는 환경단체들도 이번에 만든 범시민 대책위가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정쟁의 도구로는 전혀 이용하지 말라. 그리고 이 대책위가 자유한국당이 전용을 아니다, 이렇게 비판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그냥 니탄네타 공방이 좀 치열해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4월 2일 포항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첫 범시민 걸기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범시민 대책위는 향후에 상경투쟁도 펼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갈라진 민심과 엇갈린 정치권은 특별법 제정에는 정파 없이 협력해야 한다는 그런 시민들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한 번 전국에 미세먼지가 뒤덮였습니다. 오염물질이 지속적으로 축적되면서 당분간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먼지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때문에 낮 동안에도 대기가 뿌옇게 보이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황사형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이 7도로 시작해서 한낮에 1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는데요. 봄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화재 일어나지 않도록 화재 예방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 5mm 정도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양이 워낙 적어서 건조함을 해결해 주진 못하겠습니다. 올 봄은 유난히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죠? 토요일에도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습니다. 토요일 낮 기온이 13도, 일요일은 11도가 예상됩니다. 봄나들이 계획하신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